의사들은 규칙적으로 아침에 달리는 사람들은 60세가 넘은 후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이 신체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달리기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규칙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60세가 넘은 후에 뼈 밀도 증가, 체중 관리 개선, 염증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질병 위험 감소 등 건강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골절 및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 특히 아침 달리기는 뼈 밀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체중 부하 운동의 일종으로 뼈에 일정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력은 뼈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하도록 자극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달리기는 골수 줄기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골밀도 증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 달리기는 노령기에 접어들어 골밀도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한 노인에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아침 달리기는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뼈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압박을 받을 때 뼈가 쉽게 골절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뼈 밀도를 높여 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개선하여 노인의 유연성을 높이고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균형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아침 달리기를 장기간 꾸준히 하면 노인의 협응력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달리기는 뼈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손상된 뼈 조직을 더 잘 회복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진대사가 둔화되어 체중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체중 증가는 외모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 요인이며 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 아침 달리기는 노인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기초 대사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과도한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점차 감소하여 체중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아침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우며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진대사율도 증가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침 달리기는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식욕 부진이나 불안정한 식욕을 경험합니다. 아침 달리기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노인들이 적당한 식단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신체의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과도한 배고픔을 줄이며 노인이 음식 섭취를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생리적 효과 외에도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기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 완화,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는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침 달리기는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여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정신 상태를 개선하여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저급염증에 취약해지며
이는 여러 연령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만성염증은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의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 또는 내부 요인으로 인한 염증 반응에 더 잘 대처하고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지표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아침 달리기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면역체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맞서 싸우는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침 달리기는 경미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과 같은 흔한 질병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노인은 면역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침 달리기는 신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병원균과 싸우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들기 어려움, 일찍 깨기, 수면 부족 등의 수면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침 달리기는 유익한 유산소 운동으로 신체 이완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인의 경우 아침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더 빨리 달콤한 꿈에 빠져 더 깊은 휴식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달리기는 빛과 운동을 자극하여 체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노인들의 낮과 밤 리듬을 조절하며 더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달리기는 노인들이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더 나은 감정 상태는 좋은 수면의 질을 촉진하고 불면증과 가벼운 수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여러 연령 관련 질병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아침 달리기는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흔한 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심폐기능 향상은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및 기타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달리기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아침 달리기는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며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알츠하이머 병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우수하고 기억력, 주의력 및 기타 기능 저하가 더디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침 달리기는 노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골밀도를 높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 위험도 줄여줍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아침 달리기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아침 달리기를 장기간 꾸준히 하면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신체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이 왜 퇴화할까요? 의사가 많은 사람들의 구강 건강이 이미 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5가지 나쁜 습관을 공개합니다. 잇몸 퇴축은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이 겪는 구강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잇몸 건강이 구강 기능 및 전반적인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잇몸이 퇴축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림, 통증, 심지어 흔들리는 치아와 같은 문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치아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잇몸 퇴축의 원인은 노화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나쁜 습관입니다. 사실, 잇몸 퇴축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이해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구강이 이미 노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주로 일상생활 속 여러 가지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잇몸을 손상시켜 결국 잇몸 퇴축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칫솔질을 세게 하거나 딱딱한 칫솔물을 사용하는 것은 잇몸 퇴축의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치아가 더 깨끗하게 닦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를 너무 세게 닦습니다. 특히 강박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힘을 가해 과도한 마찰과 잇몸 손상을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칫솔질은 잇몸 퇴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마찰은 잇몸 조직의 구조를 손상시켜 잇몸이 점차 퇴축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뻣뻣한 칫솔물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칫솔물은 칫솔질할 때 잇몸, 특히 잇몸선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굵은 칫솔물을 가지고 있어 잇몸이 움츠러들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며 치아가 민감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양치질할 때 과도한 힘을 피하고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양치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맹목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올바른 양치법으로 입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치주염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 퇴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잇몸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잇몸 출혈, 부기,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어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잇몸이 퇴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주염 초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조기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무렵에는 이미 잇몸이 퇴축되기 시작하여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염 치료는 잇몸 퇴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적이며 특히 치주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기적절한 의료 처치와 전문적인 치주 치료를 통해 치아 주변의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을 신속하게 치료하면 잇몸 퇴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의 정렬 불량과 교합 손상도 잇몸 퇴축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거나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구강 내 압력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을 때 잇몸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압력은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쳐 잇몸 퇴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이나 치열이 제때 교정되지 않으면 잇몸이 계속 손상되어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교합이나 치열이 부정교합인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치과를 찾아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아를 교정하고 정상적인 교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잇몸 퇴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갈이, 병뚜껑을 이빨로 여는 등의 나쁜 구강 습관도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특히 잠자는 동안 습관적으로 이를 갈고 밤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치아와 잇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마찰로 인해 잇몸은 점차 후퇴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치아를 사용하여 병뚜껑을 열거나 단단한 물건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치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잇몸에 불필요한 손상을 입힙니다. 잇몸이 장기간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잇몸이 퇴축되기 쉽고, 이는 치근 노출로 이어져 치아 시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나쁜 구강 습관, 특히 이갈이와 딱딱한 물건 씹는 습관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갈아대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장기간 치아 세척과 같은 전문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잇몸 퇴축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만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치질만으로는 치아의 모든 박테리아와 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석과 플라그가 쉽게 쌓여 치은염, 부기, 출혈, 심지어 잇몸 퇴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치아 세척과 같은 정기적인 전문 구강 세척은 치석과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며 치은염, 치주염 등의 질병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잇몸 퇴축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치주염, 흡연, 고혈당 등 고위험군은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치아 세척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잇몸 퇴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강 위생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치아를 너무 세게 닦는 것, 장기간 치주염 치료를 받지 않는 것, 치아 배열이 틀어진 것, 이갈이와 같은 일반적인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또한 잇몸 퇴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은 좋은 식습관을 기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치아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키스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친밀한 행위 중에서도 키스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적 풍미를 지닌 독특한 존재로 돋보입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 그것은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표현이자 미묘하고도 은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키스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복 행위일 수도 있고 경건한 기도처럼 영혼과 영혼이 깊이 연결되는 순수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입술과 이를 맞닿는 미묘한 감각만으로 그 친밀함 뒤에 숨겨진 열정이 덧없는 충동인지 아니면 깊고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그녀의 다양한 반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의 몸은 마치 능숙한 소통자가 되어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키스에서 가장 진솔하고 은밀한 사랑의 속삭임을 표현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키스는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 사이에 덧없는 접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완전한 융합과 심오한 조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감각적인 차원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 당신이 키스하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그녀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녀의 눈꺼풀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감겨 마치 당신의 입술과 혀가 맞닿는 섬세한 감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듯합니다. 동시에 그녀의 내면의 감각들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향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당신의 체온을 모든 신경으로 느끼는 듯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 둘만 남게 됩니다. 이 키스로 만들어진 사적이고 신성한 장벽에는 어떤 외부의 방해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호흡 리듬이 점차 당신과 일치하며 더 깊고 약간 더 빨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몸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세와 각도를 조절하며 가장 가깝고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익힌 기술이 아니라 궁극적인 편안함과 절대적인 신뢰의 상태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거울상 본능으로 연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온몸은 마치 당신과 완벽한 폐쇄고리를 형성하는 듯하며 에너지와 감정이 마치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끝없이 순환합니다. 잠재의식적 의존성, 아기 같은 애착을 보임. 딥키스를 하는 동안 뇌는 마치 작은 공장처럼 활기차게 작동하며 친밀감과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기적의 물질인 엔돌핀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달콤한 화학 작용 속에서 여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녀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된 의존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손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은 결코 허공에 멍하니 있거나 옆구리에 뻣뻣하게 매달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만지듯 당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손끝으로 당신의 귓불을 살짝 스치거나 깃털처럼 머리카락 끝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목이나 등을 꽉 감싸 안으며 마치 꼭 안아줄게,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게 라고 속삭이듯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친밀함과 안정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코 욕망에 의한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가장 매혹적인 디테일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미묘하고 부드러우며 거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자기적인 신음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한숨과 같습니다. 그 소리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온전히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아기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잠재의식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곁에 있으면 비할 데 없는 평화와 위안을 느껴. 이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감정의 표현으로 어떤 가식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감정, 키스의 낭만적인 여운을 음미하다. 키스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키스 그 자체보다 키스가 끝난 후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정에 이끌린 키스라면 두 사람은 곧 빠르게 헤어지고 마치 목표를 달성한 듯한 안도감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키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자 그녀는 서둘러 물러나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처럼 당신의 이마에 부드럽게 이마를 대고 코끝이 살짝 스치며 뒤섞인 숨결의 따스한 여운을 음미하며 포옹을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몽환적인 눈은 수줍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는 부드럽고 마지못해 당신의 입술에 몇 번의 짧은 키스를 더할 것입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감정의 교류에 서서히 그러나 끝없이 기억에 남는 결말을 그려내듯 말입니다. 애정 어린 키스를 한 후 그녀는 곧바로 머리를 손질하거나 옷을 매만지거나 다른 일을 하러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바디 랭귀지는 거리가 아닌 친밀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의 품에 안기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조용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키스는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진정한 사랑은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를 해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여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고 불쾌한 연애 경험을 한 여성은 첫 만남에서 다소 뻣뻣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들은 결코 사랑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포괄적인 판단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녀는 항상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고 당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존중하나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마음을 온전히 열고 가장 깊은 연약함과 생생한 꿈을 기꺼이 공유하나요? 친밀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당신을 바라볼 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애정 어린 빛으로 빛납니까?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키스하는 동안 그녀가 보인 진심 어린 반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빛나는 신호이며 그녀가 당신을 깊고 확고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 몸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사랑의 선언. 복잡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언어는 교묘하게 거짓을 엮어내고 약속은 신중한 고려 없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본능에 충실하며 쉽게 속지 않습니다.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의 키스 하나하나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깊은 애정으로 물든 진심 어린 헌신으로 변합니다. 입술이 맞닿는 그 짧지만 의미 있는 순간, 그녀의 진심 어린 헌신, 숨김없는 잠재의 식적 의존, 그리고 여운으로 남는 여운에 대한 깊은 갈망은 모두 고대의 신비로운 바디 랭귀지처럼 변함없는 진실을 반복해서 외치는 듯합니다. 당신 옆에서 나는 안정감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연결감을 느꼈어요. 당신을 껴안고 애정 어린 키스를 하는 건 내 솟구치는 사랑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진실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가 키스할 때마다 전하는 깊은 사랑의 속삭임을 잘 해석해 주세요. 그녀의 몸은 어떤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의 손에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폐암이 이미 발견되었을 수 있으며 노인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암은 전 세계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공중보건의 주요 관심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종종 미묘하고 환자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특정한 미묘한 징후를 제때 발견하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징후, 즉 손가락 곤봉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폐암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손가락에 곤봉증이 나타나는 것은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손가락이 뭉툭해지는 것은 폐암이 몸속에 잠복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곤봉지, 클러빙, 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눈에 띄게 커지고 둥글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톱 모양이 변하여 손톱이 휘어지고 두꺼워지며 손톱 끝이 마치 손톱 뒷면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둥글게 보입니다. 이 증상은 20세기 초에 처음 나타났으며 의사들은 이를 다양한 질병, 특히 폐질환의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손가락 곤봉증은 대개 체내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기간 저산소증은 혈액 내 적혈구의 과도한 증가와 혈액점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손톱의 성장과 모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암, 폐기종, 심장병 등 일부 심각한 만성질환은 혈액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손가락이 곤봉처럼 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곤봉증이 폐암과 같은 질병과 정확히 어떻게 연관될까요? 의사들은 곤봉증이 단독 증상이 아니라 폐로의 산소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손톱은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혈액 속 산소가 여러 조직, 특히 손톱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흔한 호흡기암인 폐암은 종종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초기 증상을 나타내며
환자는 종종 신체의 이러한 변화를 간과합니다. 곤봉지, 클러빙 핑거가 나타나는 것은 폐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침,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곤봉지, 클러빙 핑거는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령층의 경우 곤봉지 모양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노령층이 폐암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특히 장기간 흡연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은 사람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손가락이 곤봉처럼 굽는 것은 종종 심각한 폐 손상을 나타내며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폐 영상 검사를 위해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CT 스캔 등의 검사를 통해 폐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와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손가락 곤봉증은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특징입니다. 모든 폐암 환자에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손가락 뭉침을 발견한 후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그것이 손가락의 정상적인 변화라고 여기며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손가락 곤봉증이 관찰되면, 특히 다른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면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가락 곤봉증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은 곤봉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흡연이나 대기 오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행성 폐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만성 기침이나 과도한 가래와 같은 증상만 나타날 수 있지만 손가락 곤봉증은 장기간의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 간경변 등 다른 질병도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이 곤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의사들은 특히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피하고 정기적인 신체 검사, 특히 폐 검사를 받아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성 폐질환, 장기간 흡연력 또는 기타 고위험 요인이 있는 노인은 정기적인 폐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가락 곤봉증이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잠재적인 지표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은 폐암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종양이 대개 작고 치료 결과가 비교적 좋으며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곤봉처럼 휘는 것은 폐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경고 신호로 작용하며 특히 노인의 경우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체 신호입니다. 손가락이 휘어지거나 두꺼워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서 관련 검사를 받아 잠재적인 폐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폐암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하여 질병 진행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곤봉증에 주의하고 정기적인 검진, 특히 폐 검사를 받는 것은 모든 노인이 주의해야 할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곤봉과 폐암의 관계를 이해하면 건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감지하고 최상의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면역체계와 자가 회복 능력이 약해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미묘한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이 겨울에만 심해지나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와 다리에 반복적으로 통증, 뻐근함, 뻣뻣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쪼그리고 앉을 때 꼼짝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밤에 몸을 뒤집을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노년층과 중년층이 이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이런 상황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신체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강조하는데, 주로 외부 온도, 일상활동, 기본적인 신체 능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째, 추위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관절에게 점성을 높이며 혈류를 느리게 만들어 통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활동량을 줄이지만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여 허리와 다리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더욱이 신체의 깊숙한 근력이 일상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면 축적된 피로는 겨울에 더 쉽게 증폭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 허리와 다리의 불편함은 단일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먼저 추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표면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뻣뻣함은 즉각적인 통증이 아니라 미묘하고 지속적인 경직입니다. 둘째, 낮은 온도는 연조직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며 특히 무릎, 엉덩이, 요추 등 자주 사용되는 부위는 추위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더욱이 관절액은 기온 변화로 인해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뻣뻣함을 더 많이 느끼고 이를 완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경미한 관절 퇴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추위는 통증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추운 날씨는 통증 역치를 낮추어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라도 겨울에는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추위를 잘 막지 못하면 몸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어 휴식 중에도 완전히 이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련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겨울철 활동량이 적은 시기에 잘못된 자세로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무언가를 하면 허리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아 근육이 반응할 시간이 부족해 순식간에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물건을 집을 때 습관적으로 허리를 굽힙니다. 이러한 동작은 따뜻한 계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운 날씨에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겨울철 신체 활동 감소는 근력 저하로 이어지지만 운동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바닥 청소, 물건 밀기와 같은 동일한 활동도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덜 움직이는 것이 보호 효과가 있다고 믿지만 장기간의 무활동은 실제로 허리와 다리 근육을 약화시켜 필요할 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력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보상 작용은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제한되어 뻣뻣한 걸음걸이, 짧은 보폭, 엉덩이 부담 증가 등 사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는 자세 오류를 초래합니다. 과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비가 없으면 추운 환경에서 통증, 뻣뻣함, 심지어 허리 통증을 겪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허약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허리와 다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주로 신체의 깊은 지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축적된 허약함은 날씨가 추울 때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요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은 원래부터 강하지 않은데 추위에 수축하면 더욱 약해집니다. 이러한 약화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악순환은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두드러집니다. 둘째, 무릎은 주로 대퇴사두근 과둔근에 의해 지지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있고 거의 걷지 않으며 근력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이미 반쯤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온도가 낮아져 근력이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2%가 심각한 근력 약화를 겪고 있으며 허리 근력 저하 비율은 더욱 높습니다. 근력이 약할수록 겨울철 통증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 핵심 근력이 부족하면 걷거나 몸을 굽힐 때 신체는 끊임없이 관절에 압력을 전달하므로 무릎, 고관절, 요추 등이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겨울에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근력 부족은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겨울철 허리와 다리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장기적인 신체 약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허리와 다리의 불편함은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세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바깥 날씨가 너무 춥다는 것, 몸이 너무 거칠다는 것,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보온이 단순히 두꺼운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허리와 다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허리, 복부, 무릎을 보호하고 관절의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샤워를 한 직후 차가운 공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 차이가 너무 커져 근육이 즉시 긴장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로 예방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운동량을 줄인다면 운동 전에 몇 걸음 걷거나 허리를 틀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갑자기 휴식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동시에 집안일 중 습관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쓸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은 겨울에 잘못된 자세로 하면 허리와 등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예방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년 겨울마다 허리와 다리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근력 운동은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어 운동, 다리 들기, 가벼운 스쿼트만 몇 주 동안 매일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허리와 다리 통증은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계절 변화 사이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추위, 과로, 그리고 전반적인 쇠약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몸은 점차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겨울에는 통증을 참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다리를 잘 관리한다면 이번 계절에 통증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50세가 넘어서 바람을 피우는 여성,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50세가 넘은 여성이 결혼 생활을 배신하기로 선택할 때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서사적 틀 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정욕에 얽매여 끝없는 욕망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수렁에서 무력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대를 넘어서 불륜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공감을 얻는 것은 흥분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깊은 공황입니다. 그들은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해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 사라질 자아를 필사적으로 쫓기 위해 배신합니다. 조용한 소멸, 나가 점차 비워지면서 많은 여성에게 50대는 실존적 위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의 삶은 마치 지진이 난 듯하다.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고 모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구축된 일상은 우뚝 솟은 건물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직장에서는 점차 소외되고 오랜 세월 축적된 소중한 경험은 은퇴 임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장된다. 부부관계는 경직되고 정형화된 공존으로 전락한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결코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끊임없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신체적 변화다. 폐경이 다가오면서 안면 홍조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은 물론 가장 익숙하고 친밀한 신체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배신하는 듯한 깊은 신체적 소외감을 느낀다. 53세의 중학교 교사 리원 씨는 한때 자신의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휴대전화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강한 소외감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아마 배가 고파지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그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리완의 감정은 비단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기능적 존재라는 이러한 곤경은 많은 중년 여성들이 직면하는 흔하고도 어려운 딜레마가 되었다. 그들은 묵묵히 가족에게 헌신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지만 결국 자신들은 기계에 교체 가능한 부품일 뿐 그 어떤 고유한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중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차가운 바람처럼 작용하여 그들 내면의 마지막 자아 정체성을 무자비하게 끄고 이러한 자아감의 조용한 몰락을 더욱 가속화한다. 거울과 메아리, 타인의 눈에 비친 존재 확인. 이처럼 암울한 배경 속에서 불륜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50대가 넘은 많은 여성에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주는 것은 단순히 성적 만족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닿는 심리적 욕구입니다. 남자의 집중된 시선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느낍니다. 52세 회계사 장미는 남편과 27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5년째 갑방을 쓰고 있다. 그녀의 연인은 서해 수업에서 만난 은퇴한 엔지니어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말을 주에 깊게 경청했을 때, 제가 표현한 견해에 깊은 관심을 보였을 때,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무심코 언급했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냈다는 사실에 놀랐을 때, 그 순간 저는 마치 막연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에서 다시 살아있고 입체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제가 진행한 여러 인터뷰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 바깥의 남자는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매력, 숨겨진 지혜, 그리고 특별한 가치를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계곡의 메아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그녀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울려 퍼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여성들이 영원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결혼 생활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부적인 인정, 즉 자신이 여전히 타인의 호감을 사고,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의 살얼음처럼 약해져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배신과 자기 구원의 윤리적 딜레마.
이러한 분류는 결혼 서약을 어기고 과거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55세의 중간 관리자 왕팡 씨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오랜 결혼 생활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 시절의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배신은 오히려 다시 그 활기찬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왕팡의 말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서로 지지해야 할 관계가 점차 개인의 자아감을 제한하는 감옥으로 변해 진정한 자아가 질식할 정도로 억압될 때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한 배출구를 찾는 것 보기에 잘못된 형태의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행위는 어떤 무력하고 비극적인 합리성을 담고 있을까요? 불륜이 문제 해결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소통, 전문적인 결혼 상담, 또는 개인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대한 헌신이 훨씬 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많은 장기 결혼이 이미 침체 상태에 이르렀고, 배우자들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며 진정으로 효과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침묵의 인내와 항상 더 큰 그림을 우선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내면의 욕구가 무시되고 자존감이 무자비하게 묻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극심한 곤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 삶의 경류에 휩쓸리기 전에 숨을 쉬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봅니다. 그들의 행동은 피상적인 흥분 추구가 아니라 자존감에 대한 깊은 갈망과 극심한 절망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이해. 50세 이후 여성의 외도를 도덕적 타락이나 욕망에 따른 방종으로 단순하고 조잡하게 돌리는 것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구조적 사회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헌신적이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전제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이 희미해짐에도 불구하고 강한 독립심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소홀합니다. 동시에 결혼 제도 자체도 이런 현상에 직면하여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점차 일상생활에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기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한때 열정적이었던 친밀감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인해 마모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인 대화에 국한되고 깊은 영적 연결이 부족할 때 그러한 결혼 관계가 여전히 양측에게 필수적인 자기 존재 확인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불륜을 선택하는 50대 여성들은 분명 우리에게 날카롭고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존감이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긍정에 달려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역할이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진실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 배신처럼 보이는 그들의 행동은 이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서툴지만 고통스러운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도덕성의 모호한 영역에서 그들이 간절히 찾는 것은 덧없는 욕망의 만족이 가져다주는 자극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하고 여전히 중요하며 여전히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인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본 적도 삶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충분히 경험해본 적도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표현해본 적도 없다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 존재의 선명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인정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한 남성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혈압약을 복용할 때 이 4가지 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고혈압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인 혈압 조절을 완전히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여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장기간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왔지만 복용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하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속수무책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비극은 항고혈압제 사용이 일회성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진정으로 줄이고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환자는 약물 사용 시 다음 4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의존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그날 혈압이 특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하루 약 복용을 거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항고혈압제의 기능은 혈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임의로 용량을 줄이거나 제때 복용하지 않을 경우 혈압이 변동하여 과도한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급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특정 상태와 혈압 변동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며 환자는 임의로 치료를 변경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혈압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동일한 약물 복용량을 유지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항고혈압제 복용을 시작한 후 혈압 측정을 중단하고 약물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혈압을 측정하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혈압 변화를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자신도 모르게 혈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환자의 혈압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복용량이 부족하거나 약효가 없을 경우 혈압이 소리 없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없이는 환자가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항고혈압제를 처음 복용하거나 약물을 변경할 때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혈압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 변동이 심한 경우 임의로 용량을 변경하기보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서만 환자는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는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혈압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환자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체중이거나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에도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을 고수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고염분 식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라고 종종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것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고혈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서로 보완적이며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상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고혈압 관련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무시하는 것은 치료 실패로 이어지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약물 복용 시, 특히 다른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약물 상호작용에 자주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감기약, 진통제, 심지어 일부 건강보조제는 항고혈압제와 상호작용하여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는 이 점을 간과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약이나 건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항고혈압제 자체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항고혈압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현기증, 피로,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 약물 복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약물 평가를 받아야만 약물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치료 기간 동안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하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추운 날씨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안정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항고혈압제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이러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혈압 조절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병행해야만 심혈관 건강 보호를 극대화하고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